여기서는 193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식민지 공업화의 정책과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지기 조선의 공업화에 관한 종래의 통설적인 인식은 일본의 대륙 침략을 배경으로 하여 추진된 군수공업화 정책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병과 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을 대륙의 병창기지로 만들기 위한 군수공업 중심의 공업화가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업화의 요구나 추진력이 조선의 외부에서 주어진 만큼 공업은 조선 내부와 유기적 관련이 없이 이중구조를 띠고 있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근래에는 이러한 시각의 연구가 많이 줄었지만 한국사 교과서가 이런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 특히 영어권의 문헌에서는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통해서 신흥공업국으로 등장한 점에 주목하고 그것과 식민지기 공업화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 특징이 두드러졌던 국가 주도의 성장 유형은 식민지기에 그 기운을 두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도 성장기 한국의 개발 국가는 식민지기에 그 토양이 만들어졌다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민지기 공업화는 총독부에 의한 산업정책의 산물로 묘사됩니다. 이상의 두 시각을 보면 식민지기 공업화에 대한 그 역사적 평가가 얼마나 크게 벌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들 모두가 공업화에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각각 군수공업화론과 개발국가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주도의 공업화론은 당시 공업화 정책의 실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1920년 이후 조선의 산업정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삼미정책 계획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공업화를 위한 정책은 소극적이고 보잘것없었습니다. 1929년의 대공황으로 쌀값이 크게 떨어져 일본 농업가의 마찰이 격화되면서 조선의 중농정책은 한계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공업화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공업화 정책이 곧바로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 총독부가 해방 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공업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쓸 수 없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지역통합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부는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도 갖지 못했습니다. 앞 강의에서 설명한 조선의 통화발행 제도의 제약 때문에 만주사병기에 일본에서 시행된 바와 같이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형태로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근대적 기술이나 경영 능력이 불가결한 요소인데 이들은 총독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이외에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공업화 정책은 우각기 총독 자신이 일본 내 대자본가에게 조선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서 자본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저렴하다는 점 이외에도 예컨대 공장법이나 중요 산업통제법과 같이 자본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법령을 가능하면 조선에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이 자본의 자유로운 낙토임을 호소하여 일본 자본의 진출을 유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을 당시 우각기 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불리던 것인데 1930년대 전반에 공업화 정책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업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총독부가 1920년대 수력조사를 통해서 대규모 전원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인데 그 개발은 총독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일본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936년의 조선산업경제조사회에서 농공병진이라는 형태로 공업의 진흥이 언급되기 시작하였고 중일전쟁 이후의 1938년에 시국대책조사회에서 공업화의 방향이 더욱 명확하게 설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조선의 공업, 특히 군수공업을 비약적으로 진흥시키는 일이 기묘하다고 역설하고 목표 연도인 1941년까지 확충해야 할 업종과 생산 목표량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충 대상으로 선정된 업종은 엄밀히 말하면 군수공업은 아니고 주로 거기에 투입되는 소재 산업을 말하는데 당시의 표현에 따르면 생산력 확충 계획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 물자, 자금, 인력을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이들 자원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공업화 정책의 실태를 보면 중일전쟁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하에서는 생산력 확충 계획에 따라 특정 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통제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공업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즉 시장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 물자를 중심으로 하여 계획이 이를 대체하기 시작했으며 그 경향은 전시말로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이에 비하면 중일전쟁 이전에는 군수공업화라고 할 만한 정책은 물론 국가 주도에 걸맞는 개입주의적인 조치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일전쟁은 경제 운영의 시스템이 크게 전환하는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존 연구의 인식은 전시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군수공업화나 국가 주도적 요소를 그 어떤 시기로까지, 그 이전 시기로까지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려고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국가론의 관점은 주로 영어 문헌의 연구에서는 지적 전통의 뿌리가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는 식민지기의 총독부와 박정희 정부를 모두 강한 국가의 유형으로 파악하여 조선시대 국가와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하면 조선시대 국가는 민주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왕의 전제주의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양반 세력이 국왕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조선 왕조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설명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개항 전후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는 데에는 비효율적인 체제였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이러한 전통적인 정부를 중앙 집권적인 권위주의 정부로 대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 정부도 조선 사회 전통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식민지 정부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한 국가는 한편에서는 매우 억압적이지만 다른 한편 개발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 두 시기 모두 사회를 특정 목표를 향해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강한 국가라고 할 때 세 가지 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차단된 상대적 자율성, 세 번째는 개입주의가 그것입니다. 개발국가론의 시각은 식민지 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1, 2, 3 모두 가지고 있는 강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전시 통제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식민지 정부는 1과 2를 가지고 있었지만 3의 개입주의는 대단히 미약했습니다. 전시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개입주의 이미지는 그 이전 시기로까지 확대 적용하라고 한 잘못은 주로 19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고도 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강한 국가론을 식민지기에도 그대로 투영하고자 한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가 주도로 설명하는 공업화론의 설득력이 전시로 한정된다고 한다면 그 이전 시기에 전개된 공업화에 관해서는 다른 설명 요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식민지기에 전개된 공업화의 실태를 몇 가지 수량 지표로 보이고자 합니다. 그림 8-4는 공장 수와 종업원 수 및 회사의 납입 자본금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공장의 범위는 시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직공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체를 말하고 그 이하는 관해공업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공장 수 1910년에서 28년까지는 151개에서 5,342개로
그리고 28년부터 40년까지는 4,010개에서 7,142개로 증가하였습니다. 1928년에 공장수 통계가 두 가지로 제시된 것은 그 이전과 이후에 공장의 범위가 약간 좁게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1910년대하고 19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28년, 28년에서 40년의 연평균 증가율을 구해보면 각각 30%, 12.5%, 4.9%로 나타나 공장 수 증가율은 초기로 갈수록 더 높았습니다. 이것을 해방 후의 수치와 비교하면 1955년에서 70년, 70년에서 90년 제조업 사업체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9%와 5.4%였습니다. 식민지 초기의 공장 수가 적었던 탓도 있지만 그 증가율은 해방 전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이를 민족별로 구분해 보면 1910년대에 조선인 공장이 전체 공장의 25.8%였다가 급속히 비중을 높여 1940년대에는 60.2%에 달했습니다. 영세한 규모에는 조선인 공장이 많고 대규모의 근대적 공장은 대부분 일본인 공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별 구성비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인 자본의 진출로 인해 조선의 자본은 정체되거나 몰락하였다는 종래의 통념과는 달리 조선인 공장이 매우 빨리 증가하였고 더구나 구성비를 크게 높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공장에서도 규모를 키운 것이 출현하였고 초기에 정미소나 양조장과 같이 일부 업종에 치우쳤던 것이 점차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장 종업원 수는 여기서 연두색 살색이며 오른쪽 눈금을 보고 단위는 1000명인데 이 시기에 15,000명에서 약 3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6%, 6.3%, 11.2%로 나타났는데 해방 이후인 1950년에서 70년과 70년에서 90년의 증가율인 10.1%와 6.5%와 비교해도 낮지 않습니다. 한편 회사의 납입 자본금 빨간색 시선으로 오른쪽 눈금에 로그 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납입 자본금을 GDP 디플레이트로 나누어 1935년 불변 가격으로 제시했는데 그 연평균 증가율은 12.9%로 나왔습니다. 공장 통계의 증가율만 보면 이 시기 공업화의 진행이 매우 빨랐음을 알 수 있지만 공업화의 수준은 여전히 낮은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 종업원 수는 1940년에 30만 명으로 늘었지만 그 규모는 전체 유업자의 3.3%에 불과했습니다. 공장보다 규모가 영세한 가내공업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공업 생산 중에서 가내공업의 비중이 1920년대 초까지 과반을 넘었으며 공업화가 크게 진전된 30년대 말까지도 2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율은 급속히 떨어졌지만 가내공업 생산의 절대 수준은 중일전쟁 발발 때까지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내공업 중에는 상품 생산을 영위해서 공장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자가소비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공업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자급적인 가내공업이 구축되지 않았던 것은 대만과 대비됩니다. 조선은 대만과 달리 농업노동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 농한기가 길었는데 그때에는 효율성이 낮더라도 농가가 부업 형태의 가내공업을 영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시기 공업 생산에는 일본 대자본의 진출에 의한 근대적 공장에서부터 중소영세 규모의 공장 그리고 저변에는 자급적 가내공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생산과 무역 통계의 제품을 서비스를 제외하고 중간재와 최종재로 나누고 최종재를 다시 생산재와 소비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재란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일회 사용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생산재는 일정 기간 사용되는 내구재를 말합니다. 제품의 분류별로 조선 내 소비를 생산에서 생산 빼기 수입출 더하기 수이입의 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재는 산업 간 분업 관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재 중에서 소비재와 생산재의 조선 내 소비는 각각 소비 수준과 투자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림 8-5에서 생산 구성이란 전체 생산 중에서 각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고 소비 구성이란 전체 소비 중에서 각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그래프에서 생산 구성은 P, 소비 구성은 C로 각각 표시하여 구분하였습니다. 가액이 아니고 구성비 %로 제시한 것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배제하여 시기별 추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그림 8-5의 패널 A를 전체 제품을 소비재, 생산재, 중간재로 나눈 다음 생산과 소비에서 각 제품의 구성비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생산 구성비는 파선으로, 소비 구성비는 실선으로 각각 나타냈습니다. 예컨대 생산에서의 소비재의 구성비는 파란색 실선, 파란색 파선입니다. 파선은 1918년에서 40년에 85%에서 58%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소비재에서의 소비재 구성비도 파란색 실선입니다. 같은 기간에 비슷하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재의 구성비가 크게 하락한 것은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듯이 중간재의 생산재 구성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중간재 구성비의 급속한 상승은 조선 내에서는 물론 조선과 일본 간의 산업 간 분업 관련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산재의 비중은 작았지만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생산재의 생산 구성과 소비 구성은 1918년에 각각 1%와 4%였는데 1940년에는 4%와 11%로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조선 내 투자가 일본으로부터 생산재 이입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로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림 8-5의 패널 B는 농산물 소비재와 공산품 소비재 및 생산재로 한정해서 각각의 생산과 소비의 구성을 본 것입니다. 농산물 소비재의 구성비가 급격히 하락한 것과 대조적으로 공산품 소비재나 생산재의 구성비가 빠르게 상승하였음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농산물 소비재의 경우 생산 구성이 빨간색 파선입니다. 소비 구성과 와인색 실선, 소비 구성보다 상당히 높았던 것은 앞에서 쌀의 이출에 의한 것입니다. 살펴본 쌀의 이출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산품 소비재의 생산재의 생산 구성은 보라색, 분홍색 파선인데 1918년에서 40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 물자 생산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구성비의 상승은 공업 생산의 절대 수준이 이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했음을 뜻합니다. 즉,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공업화가 30년대뿐만 아니라 통계가 제시된 1918년 이후 지속되어 온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의 소비 구성이 생산 구성보다도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은 조선은 무역을 통해서 자신이 공업 생산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산품을 소비하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술했듯이 쌀의 이출에 힘입어 조선에서의 공산품 시장이 앞서 확대되었고 이에 유인되는 형태로 조선 내의 공업 생산이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공산품 소비재의 소비 구성이 1918년에서 35년에는 15%에서 26%로 늘어났지만 35년에서 40년에는 26%에서 22%로 하락하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 시기 공산품 생산재와 소비 구성은 계속 높아진 것과는 대조된 현상입니다. 그래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산품 소비재를 세분해서 보면 방적 제품이나 식료품 등의 소비 구성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에서는 대중 소비재의 소비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로 돌아섰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조선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이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수입 대체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그림 8-6은 당시 가장 중요한 대중소비품인 면직물의 조선 내 생산과 수입, 수입출, 수출입, 그로부터 구한 국내 소비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모두 1935년 불변 가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면직물 소비액은 식민지 초기에 3천만 행에서 1934년에는 6,700만 행으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조선 내 소비는 대부분 수입품으로 충당되었는데 1930년대 들어와 조선 내 생산이 빠르게 늘면서 수입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면직물의 수입액을 생산액과 수입액의 합계로 나누어 구한 수입 의존도를 보면 식민지기의 80%가 넘는 수준에서 서서히 떨어지다가 30년대 조선 내 면직물 생산이 급증하면서 40년대는 5%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일전쟁 이후는 원료 면화의 공급이 제약되어 조선 내 생산도 감소로 돌아섰지만 수입은 그에 앞서 급락하였습니다. 중일전쟁 이전에도 시기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랐지만 면직물의 수입이 조선 내 생산으로 대체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림 8-6은 고무신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고무신의 소비는 1910년대 미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1920년대부터 급증하여 1937년에는 6,500만 행에 달하였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고무신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주로 일본에서 들여왔지만 조선 내 생산이 빠르게 늘면서 수입품을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 의존도의 지속적인 하락 추이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생산이 감소로 돌아선 것은 전술한 면화와 마찬가지로 전시하에서 고무 원료 공급이 제약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의 면직물의 경우 방적과 직물 생산을 겸하는 대기업이 중심이었고 조선인 기업인 경성방직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조선에 진출한 일본의 방적회사가 수입 대체 과정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고무신의 경우는 소규모 공장의 중심이었고 초기 일본인의 생산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조선인 주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화학비료의 경우는 일본인 대자본인 일본 질소가 조선에 진출하면서 그 수입 대체가 일거에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삼비정식 계획이 추진되면서 화학비료의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당초 일본으로부터 이입에 의존하였습니다. 일본 질소가 한경도에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로 장진강, 부정강, 허창강 발전소를 세웠고 전기를 이용하는 최신 기술의 화학비료 공장이 조선질소라는 공장인데 1930년에 조업을 시작하면서 생산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내 비료 소비도 크게 늘어나 1940년에는 2억 행에 달했습니다. 한편 수입 대체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던 제품도 있는데 기계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계류의 조선 내 소비액은 초기에 600만 행에서 1940년에 2억 엔을 넘을 정도로 급속히 신장하였는데 그 수입 의존도는 80% 전후의 수준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설비 투자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낮은 기술력으로 인하여 조선 내에서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해방 후 얼마 전까지도 기계류의 대일 수입 무역 역조 문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상 공산품 시장의 확대는 품목에 따라 양상이 달랐지만 조선 내 공업화를 유발하였습니다. 면방직이나 화학비료 공업은 수입에 의존하던 조선 내 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에 달하자 이 시장을 노린 일본 대자본의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공업제품은 먼저 고무신이라는 당시로서는 신제품이 수입되어 시장이 개척된 다음 이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 내 소규모 공장이 다수 출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도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차 상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구조가 계속 고착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벗어나려면 시장 확대의 기회를 포착해서 활용하는 민간 기업가의 창의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앞에서 조선인 공장 수가 빠르게 늘어났고 그 진출 분야도 다양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자본과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일본인 기업가가 주도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진취적인 조선인 기업가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시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사례들의 동향은 조선공업 전체에서도 확인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림 8-2에서 공산품 전체의 수입 의존도를 구해보면 1918년에서 39%에서 1930년에는 49%에 달한 후 1940년에는 35%로 하락하는 완만한 역U자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보입니다. 기계기구와 금속공업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식료품은 낮았습니다. 비료의 조선 내 생산으로 화학공업의 수입 의존도가 크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직공업의 수입 의존도가 앞의 면직물과 차이가 난 것은 견직물이나 인조 견직물과 같이 수입에 의존한 직물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